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이 주가가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횡보 조정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CNBC와 인터뷰를 할 때 팀쿡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시점에 네. 애플이 인류에게 어떤 분야에 가장 기여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네네. 그것은 헬스케어 분야일 것이다. 글로벌 주식 투자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해드리고 있는 미래세대우 글로벌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병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빅테크 기업들의 사업 영역 확장이라는 주제로 성창경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 내용들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이 사업 영역을 새롭게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그 헬스케어 산업 네네. 그리고 빅데이터 산업에 대한 네네. 관심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된 내용들을 오늘 좀 다뤄볼 텐데 내용이 상당히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뤄보기 전에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이 주가가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횡보 조정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렇게 조정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좀 이유가 있을까요? 예, 먼저 이제 빅테크 기업이라 하면 아시겠지만 애플, 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으로 소위 대표되지 뭐 않습니까? 팡 종목이라는 그런 맞습니다. 종목들이네요. 이들의 이제 주요 산업이 예, 이커머스, 네, 클라우드, 디지털 광고인데 이제 보시면은 결국 팬데믹 이후에 더 네. 수혜를 입은 업종이다 보니까 예. 이제 팬데믹 이후에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11월 그러니까 미국 대선 전후로 해서는 그 이후부터 좀 주가가 다소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는 첫 번째 이제 규제 관련 뉴스 플로우가 계속 나오는 부분과 예. 그 다음에 시장이 계속 상승하면서 에너지가 강화되는 가운데 매기가 좀 분산되는 부분이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 에너지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매기가 좀 분산됐다라고 이렇게 네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매기가 좀 어떤 산업군이나 어떤 테마군으로 이렇게 좀 분산이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한 5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소위 그 팬데믹 이후에 언택트라는 단어가 유행했지만 네네. 이제 지나면서 언택트와 이제 컨택트가 추가돼서 네네. 약간 섞인 회사, 예를 들자면 뭐 디즈니나 우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데 여기에 설비 투자까지가 추가가 되니까 네네. 반도체 업종, 그러니까 한국 시장의 강세와도 좀 연관된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초기에는 이제 업종 내 대표 회사가 좀 많이 갔다면 네. 지금은 업종 내 좀 더 작은 회사, 예를 들자면은 컨텐츠에는 로쿠 같은 회사, 네. 페이 쪽에는 스퀘어 같은 회사들이 좀 더 작은 회사들이 좀 더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다음 네 번째로는 코로나의 피해 업종, 이제 백신 뉴스 플로 이런 것 때문에 뭐 여행주라든지 네네. 금융주, 그다음에 에너지 같은 업종들이 좀 가파르게 반등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신규 상장주나 스펙 같은 좀 니치 마켓도 네. 좀 핫한데요. 이제 빅테크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테슬라가 네. 이제 S&P에 편입이 되면서 큰 기업의 상대적인 수급이 좀 쏠린 부분도 빅테크에는 조금 피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약했던 종목군이나 이제 테마군들이 어떻게 보면은 키 맞추기 작업이 네네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최근에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서 빅테크 기업들의 관심이 사그러드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은 관심을 좀 계속 끌고 있는데 특히 그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이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관심이 예. 상당히 좀 높은 걸로 좀 알고 예, 있는데 예. 그 부분을 먼저 좀 한번 좀 예. 소개 좀 해주시죠. 먼저 최근에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네. 지난달 17일에 이제 아마존이 온라인 약국에 진출을 했는데요. 네.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리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네. 앱을 통해서 뭐 처방전이나 보험 정보를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고 예. 거기서 이제 필요한 약품을 결제, 배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프라임 멤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전역에 무료 2일 배송이 가능하고요. 또 할인 같은 경우도 정책을 지금 같이 하고 있어서 복제약이라고 하죠. 제네리그 의약품 같은 경우는 80%까지 할인. 예. 그 다음에 브랜드 의약품은 40%까지 이렇게 할인도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 처방전이 그 전해지기 때문에 의사랑 상담을 받은 후에 의사한테 처방전을 바로 아마존 약국에 요청을 할 수 있게 고객이 그렇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본인이 증상이 좀 궁금한 사람은 아마존
약사에게 24시간 전화해서 상담을 네.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지금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의 기존의 유통시장을 좀 장악해 나갔던 그런 스토리가 어떻게 보면 또 헬스케어 산업에도 적용되는 것 아닌가 싶은 예,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예, 예. 그 아마존이 이렇게 헬스케어 산업 쪽에 관심을 보인 부분이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니면 기존에도 좀 있었나요? 뉴스플로우는 좀 있었는데요. 네네. 네, 말씀을 드리면은 좀 처음에는 꽤 오래전입니다. 네. 99년도에 드럭스토어라는 온라인 약국 지분을 인수하면서 네네. 진출을 했는데 이때는 이제 사업이 좀 장기간 좀 미진하자 2011년도에 들어서 월그린 부츠에 매각을 하게 되고 한 12년 후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좀 뜸하다가 아마존의 주요 사업인 아까 말씀드린 이커머스나 네. 그다음에 클라우드가 이제 궤도에 올랐으면서 네. 이제 다시 헬스케어 쪽을 진출을 하는데요. 그 뉴스 플로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17년도에 미국 12개 주에서 약국 유통에 대한 라이센스를 먼저 받았고요. 그 다음에 18년도에 버크셔 해서웨이, 그 다음에 JP 모건과 함께 그 비영리 의료단체를 네. 설립하겠다라고 한 부분. 그 다음에 같은 해 이제 온라인 약국인 필페이를 인수했고요. 그 다음에 19년도에는 이제 아마존 연합의 보험회사인 헤이븐을 이렇게 출시하게 됐습니다. 뭐 결국에는 이번에 갑자기 이렇게 진출한 부분이 아니라 이전부터 네네. 차근차근 많은 준비를 좀 했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의약품 온라인 유통이나 아니면은 원격 의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 네네네.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마존이 약국에 진출한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시장 상황에 상당히 좀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예. 결국 그 아마존이라는 플랫폼의 스토리를 더 강화하는 예. 부분인데요.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번에는 일반 의약품뿐만이 아니라 처방약까지 하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개입도가 높고 아마존의 플랫폼에 고객을 좀 더 이제 락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그 약이 필요하신 분들이 좀 더 노령층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노령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커머스에 좀 친숙하지 않으시다가 이번에 팬데믹에 어쩔 수 없이 좀 사용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의약품 유통까지 받게 된다면은 아마존의 그러한 이커머스 또는 프라임 구독 경제에 네네.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아마존에는 알렉사라는 AI 스피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특허가 있는데요. 네. 뭐 신체적, 정서적 그 목소리에 기반한 그런 분석하는 특허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후통이 있는 환자가 예. 아마존 알렉사랑 이렇게 뭐 지시를 하다 보면은 그거를 인지하고 관련 의약품을 이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런 전체적인 아마존의 생태계와 좀 시너지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아마존에 이렇게 그 의약품 쪽 유통 산업 쪽에 이제 새롭게 진출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이게 의약품 유통 산업과 관련돼서 상장돼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불리할 것 같은데요. 예, 뭐 주가 흐름도 제 생각에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그 뭐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마존의 이커머스 이런 유통 생태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이제 따라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담을 반영해서인지 아까 발표한 의약품 유통 채널인 월그린 부츠 같은 경우는 9% 정도 하락했고요. 특히 온라인 쪽으로 강화되어 있는 굿RX라는 회사는 22% 하락했습니다. 이 아마존이 그 헬스케어 산업 쪽에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헬스케어 산업 쪽에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이 산업 자체가 그 시장이 크지 않으면은 굳이 이렇게 이 산업에 뛰어들지 않았을 텐데 이 헬스케어 산업이라는 그 시장 규모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것이고 얼마만큼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 부분도 한번 좀 짚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일단 미국 그 헬스케어 산업이 한 4천조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고요. 이 큰 시장에서 아마존이 뭘 딱 미래에 할 거다라고 짚어 말씀드리기 힘든 게 아시겠지만 아마존의 과거 행보는 좀 서프라이즈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를 앞으로 더 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힘들겠지만 이 큰 시장 내에서 기회를 보고 지금 차근히 하나씩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병원 종사자들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걸 보면은 향후 헬스케어 분야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향후에 발휘할 기업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1위가 아마존, 2위가 애플로 답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아마존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살펴봤는데 영향력이 가장 클 수 있는 기업에 아마존 이외에 또 애플이 들어갔다라는 것도 상당히 좀 의외네요. 어떤 의미로 그리고 받아들여야 되나요?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팀 쿡 CEO의 의지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이는데요.
먼저 작년 초에 CNBC와 인터뷰를 할 때 팀쿡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시점에 네. 애플이 인류에게 어떤 분야에 가장 기여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네네. 그것은 헬스케어 분야일 것이다 라고 약간 기존 맥락과 좀 다르게 튀어나온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실적 발표, 그러니까 11월에 실적 네네. 발표에서도 애플워치의 건강 기능을 좀 계속 강조를 하면서 그다음에 싱가포르와 그 헬스케어 관련한 협력 관련한 부분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워치 쪽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그 애플이 쪽 헬스케어 산업 쪽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생각하고 있는 사업 부분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가요? 그 부분을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일단은 네. 어떤 행보가 있었는지 조금 더 말씀을 예, 예. 드리면은 일단 지난 수년간 뭐 의사, 그다음에 네. 건강 코치, 그리고 엔지니어까지 네. 이렇게 해가지고 대규모 팀으로 해가지고 애플워치 같은 하드웨어 또는 네. 소프트웨어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자사 직원을 위한 진료 시설까지 좀 만들고 있고 네. 관련된 M&A까지 좀 진행을 하면서 이제 표로 보시면 확인되시겠지만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하드웨어는 애플워치인데요. 애플워치의 현재 헬스케어 관련 기능은 뭐 심박수 체크, 네네. 심전도, 그다음에 뭐 칼로리, 그리고 뭐 낙상 감지,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로 이제 손 씻기가 좀 중요해지면서는 집에 오면 이제 손을 씻게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고 그거를 이제 센서로 또 감지를 합니다. 그래갖고 손이 충분히 안 씻었다고 생각하면은 그걸 또 이제 한 번 더 알리는 뭐 그 정도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네네. 그 애플의 경우는 아직 좀 초보적인 그런 단계인 예, 것 예. 같은데 이게 시장에 뭐 영향을 그렇게 많이 끼칠 수 있을까요? 애플워치의 기능적인 부분도 좀 아쉽고 예, 예. 특히 이제 의료기기가 새로 자리를 잡으려면 뭐 보험 급여라든지 그러니까 비용적인 지원, 네네. 그다음에 라이센스 여부, 그리고 사실 미국 아까 4천조 원이라는 헬스케어 큰 시장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을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분이 굉장히 복잡한데 그런 부분에 새로 파고들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애플이 이렇게 헬스케어 산업 쪽에 이제 관심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네. 그냥 단순하게 뭐 애플워치나 이런 기능만 가지고 이렇게 헬스케어 산업을 그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그림은 아닐 것 네네네네. 같거든요. 아무래도 애플 입장에서는 또 나름대로의 큰 그림이 네네.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애플이 예. 지금 헬스케어 산업 쪽에 진출을 꾀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라기보다는 앞으로 어떤 네. 것이 될 수 있을지 좀 이야기 나오는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한 4가지 정도가 네.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애플의 기기가 글로벌 이야기 한 10억대 넘게 지금 깔려 예, 있는데 예. 아무튼 뭐 애플워치가 됐건 사용자 다른 패턴이건 지금 그런 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데이터는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다라는 게 이제 애플의 생태계와 더불어서 첫 번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의료 데이터의 통합인데 네. 예를 들어서 특정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으면 이러한 처방을 받은 정보가 다른 병원에서 좀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결국에는 유저인 애플 기기를 중심으로 연동을 시킨다면 네.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그걸 관련해서 미국에는 이제 건강 정보를 거래하는 네.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서는 거기에 대한 고객 데이터로 일단은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환경 하에서 애플의 플랫폼 또는 애플의 건강 데이터가 가치를 증명할 수가 있다면 충분히 애플의 플랫폼에도 헬스케어 유관 관계자들이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애플폰을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안드로이드 대비해서 좀 불편하잖아요. 네네. 그것이 결국에는 보안이나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인데 그 부분이 헬스케어 영역에서는 오히려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진행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협력하는 기관이 400개 정도 된다. 그래서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존스홉킨스 같은 기관이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뭐 미국 공공기관에는 보험부가 있고 존슨앤존슨 네네. 또는 뭐 당뇨증에 강한 그 덱스컨 같은 기업이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 상에서 또 미국 정부가 마침 다소 폐쇄적이었던 의료 데이터를 개인화하는 네네. 성향이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이런 게 좀 더 중요해졌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정보는 그래도 공유를 해야.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애플이 들어갈 여지가 좀 더 커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존의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또 헬스케어 산업의 사업 영역을 계속 그 확장해 나가면서 네네. 시너지를 발휘할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상당히 거겠네요. 예. 그 애플의 헬스케어 산업 부분에 대한 그 관심도 앞으로 계속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그 관심 자체가 시장 전반적으로 또 높아질 개연성도 네네.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제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관심을 살펴봤는데, 이제 또 하나, 이제 헬스케어 산업 이외에 빅데이터 산업에 대한 관심도 네네.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사업 영역의 예, 예, 하나라고 예.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한번 좀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빅데이터 분야는 이제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그 빅테크 기업들의 주요 사업 분야인 예, 예. 클라우드와 네.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면은 소위 말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니 네. 아니면은 뭐 구글이니 아마존이니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이미 클라우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많은 또 수익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빅데이터라고 하면은 그 얘기는 많이 들었죠. 네네. 상당히 익숙한 단어이긴 한데 그 빅데이터라는 그런 단어하고 또 기업하고 연관 짓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그 최근에 더 이슈가 되는 부분은 이제 코로나 이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단어가 많이 언급되고 사용이 되기는 했는데 네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세상이 많이 바뀌고 네.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한 다음에 이제 의미 있는 결과로 비즈니스에 적용시키는 이러한 전반적인 플로우상에 빅데이터 비즈니스가 더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이제 기업적인 예로 말씀드리자면 잘 아시겠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 회사이기도 하지만 결국 자율주행에 대한 데이터를 쌓아서 그걸 이제 업데이트하면서 실제 소비자한테 효용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뭐 컨텐츠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소비자들이 컨텐츠를 보는 패턴을 통해서 좀 더 이제 분석하고 그거를 서비스로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헬스케어 분야에도 뭐 비바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헬스케어 분야에 특화해서 또 데이터를 모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예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뭐 상장된 종목들 중에서 그 이런 빅데이터와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 눈여겨볼 만한 종목군들이 좀 있나요? 그래서 최근 상장한 부분이 이제 스노우플레이크라는 종목과 그다음에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최근에 주가 상승이 좀 퍼포먼스가 좋으면서 시장에 좀 많이 회자가 됐는데요. 이제 이 부분을 좀 같이 말씀드리려고 하면 결국 앞서 말씀드린 테슬라나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자체 기업의 비즈니스에 활용을 하는데 스노우플레이크와 팔란티어 같은 기업은 그런 기업이라기보다 빅데이터를 이렇게 쌓고 분석하는 인프라를 만들어서 고객사한테 제공을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인프라라고 하면 조금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생소한 영역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한번 소개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한데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기존의 그 인프라로서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 구체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그 체계화해서 이제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 나오는데 이걸 수집하고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도 하고 분석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AI까지 하는 그런 부분인데 하위 영역으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다음에 데이터 모니터링이라는 개념까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좀 뭐 단어는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체계화하는 데이터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분야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근간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초적인 영역이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좀 모아놓은 다음에 이를 변형하기도 하고 활용하기도 하는 그런 저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데이터 모니터링은 말 그대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건데 뭐 시스템 인프라 상태를 모니터링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각 실행되는 프로그램의 상태, 그 프로그램 내에서 어떤 이벤트가 이제 꼬여 있는지 뭐 그런 것도 모니터링을 하기도 하는 분야인데 이러한 분야에 이제 각자의 하위 영역이 있다 보니까 하위 영역에 전문화된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몽고DB라는 플레이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앞서 말씀드린 스노우플레이크라는 플레이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모니터링 쪽에는 데이터 도구 같은 이런 플레이어들이 각자 영역에서 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뭐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스하고 데이터 모니터링과 관련한 세 분야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뭐 빅테크 기업들하고는 어떤 뭐 연관성이 좀 있는 건가요?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저희가
투자를 저희 감안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네네.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각각의 영역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사실 뭐 나쁘지 않고 투자의 대상이긴 하지만 네네. 바라보는 지점이 빅데이터로 동일하다 보니까 네네. 서로의 영역이 좀 가까워지면서 인접하기도 하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침범하려고도 하다 보니 아무래도 특정 기업을 투자하게 되면 투자 난이도가 네. 높을 수가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제 말씀하신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세 개의 분야로 대표되는 부분을 다 영위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는 부분이 이제 투자에 있어서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라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이미 이런 사업 부분에서 상당히 좀 선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분야별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네. 몽고DB라는 플레이를 말씀드렸는데 네네. 이제 아마존이 기존에 몽고DB랑 협력을 하면서 주요 데이터베이스 기술에 대응을 했었는데 네네. 지금 이제 내재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쪽은 전통의 이제 소프트웨어 강호다 보니까 네. 이미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화로 한 영역에서는 마켓쉐어 1위입니다. 네네. 표에서 보시다시피 1위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스노우플레이크를 대표적인 플레이어로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 스노우플레이크의 주요 고객사이자 협력 관계가 빅3 그러니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고 네네. 또 이 회사들은 스노우플레이크 외에 자체 웨어하우스 시스템도 갖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터린 쪽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이 빅데이터 부분을 계속 점유해 나간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 이쪽 빅데이터 산업 쪽도 이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또 재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일 것 같네요. 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결국 클라우드 생태계를 뭐 이아스라 파스라 불리는 네네. 생태계를 중심으로 해서 빅데이터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 있고 네. 그런 부분이 이제 M&A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마존이 데이터로우라는 기업을 인수한 부분과 네. 그 다음에 구글이 코너스톤이라는 기업을 인수한 부분이 다 이제 빅데이터와 관련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투자의 관점에서 이런 작은 기업들이 이슈화가 되면 네. 주가의 반응이 빠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최근에 그런 좀 주가 흐름도 보이고 있기는 한데 이제 작은 기업을 선택하시는 것도 뭐 대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큰 그림을 이때까지 설명드린 거를 생각해 보시면 빅테크 기업들이 빅데이터라는 분야를 더 강화하면서 그러한 기능들을 추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주요 기업들의 지배력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새로운 성장 산업, 특히 헬스케어 산업과 빅데이터 산업에 진출하면서 새로운 또 혁신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더욱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업들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좀 크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잘하는 거에 집중해서 성장을 해왔지만은 네네. 앞으로는 잘하는 것 이외에 네. 잘할 수 있는 것들도 좀 집중을 해서 네네. 성장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예. 상황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창경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빅테크 기업들의 사업 영역 확장이라는 주제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이슈 체크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